방금 소개받은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정희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안식년으로 이제 한국에 한 1년 동안 왔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 꽤 됐죠? 몇 개월 됐죠? 안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굉장히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맞듯이 또 덕분에 그 안식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성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했는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어떤 것들을 이런 포럼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고요. 제가 또 그리고 여기서 개최하는 그런 워크숍도 몇 번 했었었는데 선생님들의 그 열과 성의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는 없지만 뭐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어저께 대전에서 와서 이제 보고 했었는데 주제가 이번 68회가 융합교육과 미래혁신 이런 거고요. 제가 오늘 하려는 주제는 이제 창의적인 발상과 미래혁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좀 하고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저는 이름이 정원준이고요.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한국에서 뭐 직장 생활도 했고 그리고 군대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2007년도에 지금 칼튼이라고 하는 캐나다에 있는 대학이 오타와라고 그 수도입니다. 보통 캐나다의 수도가 뭐 토론토나 밴쿠버 이렇게 큰 도시로 알고 계신데 오타와라는 곳이 수도죠.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들어가서 지금 6년째 이제 하고 이제 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년 일하면 성경에 나오듯이 6일이라고 7일 쉬듯이 6년이라고 이제 7년째는 쉬게 해서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와서 수업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창의성 포럼이나 여러 가지 강연도 좀 나가고요.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캐나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캐나다 아시죠? 어딘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한국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것도 반으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여기 온타리오에 보면은 여기 온타리오 레이크라고 5대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남한이 들어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큰 나라입니다. 집중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밴쿠버고요. 서쪽이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토론토가 있고 여기 녹색 표시가 이제 오타와입니다. 토론토에서 차로 한 120km 그냥 내리 달려서 가면 한 4-5시간 걸리는 거기 있죠. 또 오타와에서 몬트리올까지 차로 2시간, 몬트리올에서 퀘벡까지 차로 3시간. 여기가 이제 나중에 한번 여기 놀러 오시면은 여기가 약간 유럽풍의 그런 경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프렌치와 이렇게 같이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 밴쿠버랑 토론토랑 자기네들이 몬트리올이랑 자기네들이 수도를 하겠다고 막 그러다가 싸우다가 영국 영연방 때 영국 여왕이 귀찮아 하고 그냥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만나는 접경 지역에 있는 오타와를 수도로 이제 했죠. 제가 오기 전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오타와 면적이 서울의 4.6배나 되더라고요. 인구는 이제 100만 명, 한 10분의 1.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기온은 여름에도 날씨가 이렇게 높게 올라갈 때고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 춥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렇게 가보면 건물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하 터널로. 이렇게 지하 터널로 돌아다니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하루 종일 그냥 잠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름은 캐나디안들한테는 이제 신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 여름방학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대신 짧죠. 겨울방학은 크리스마스 곧 껴서 한 2주 정도. 그래서 1월 2일, 3일 이럴 때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아니 추운 나라에서 좀 더 좀 쉬게 해주지. 그러긴 했더니 이 여름이 신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실컷 놀고 겨울에 뭐 할 거 있냐? 공부나 하자. 뭐 이런 개념 같아요. 영어랑 불어가 이제 공통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4번째 수도이며 오타와가 그리고 몇 년 동안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날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안전 그리고 교육 정도 이런 것 여러 가지 물가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중간 사이즈 도시인데 굉장히
수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합니다. 이게 뒤에 보시는 게 국회의사당이고요. 여기 이제 호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성같이 지금 이제 리도 운하라고 해서 운하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여름에는 여기 물을 꽉 채워갖고 이렇게 옆에 막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요. 또 이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겨울에 이제 물을 빼서 이렇게 스케이트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게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실외 아이스 링크예요. 그러니까 실외 스케이트장이죠.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교수님들 몇 분은 다운타운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겨울에 스케이트로 출퇴근하세요. 막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십니다. 굉장히 근데 처음에 제가 왔었을 때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데 저 빙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얘네들이 주로 타는 스케이트가 아이스하키 스케이트를 많이 타거든요. 또 빙판이 굉장히 이제 금방 망가져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이렇게 맨홀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물을 뺄 때 완전히 다 안 빼요. 밑에 한 1m나 1m 50 정도 산이 빠졌을 때 안 죽을 정도 물높이를 이렇게 내두고 그 위에다 올리는데 일주일 동안 내내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다 타고 빙판이 와 이렇게 개판이 되고 났을 때 65개 전공이 있고 2,000여 명의 교수님과 또 교직원들이 계시고요. 23,000명 정도의 학생. 저희 나라를 치면 한 고대나 국민대 정도 사이즈가 될 겁니다. 저쪽이 다운타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쫙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나무가 많죠? 네,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도 좀 했고요, 디자이너로. 그리고 또, 교육도 했었는데, 제가 그동안 했었던 디자인 중에서 제가 최고로 생각하는 거는 자들입니다. 저는 애들을 좋아해서 몇 명 더 갖고 싶었는데, 이 자식을 갖는다는 것도 이게 융합이더라고요. 이게 저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와이프와 같이 어떤 융합을 이뤄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융합이죠.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저 혼자. 와이프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라도 잘 키우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융합 교육과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융합, 초중고 선생님들,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캐나다에 있을 때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 설명회 같은 걸 좀 한 적이 있지만, 그런 쪽은 전문가가 아니죠. 저는 이제 디자인 쪽에는 전문이지만, 초중고,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말썽을 부리고 다녀갖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만 뵈면 굉장히 이제 사시나무 떨리긴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 앞에 가면 괜히 떨리듯이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창의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그네들이 주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항들, 그런 것들을 융합교육, 즉 초중고에서 어떻게 그거를 이용을 할 것이냐, 어떻게 적용을 한번 해볼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융합교육, 이거 전에 그렇게 많이 말이 없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아저씨가 나오셔서 말을 하는 바람에 융합교육이라는 말이 확 대두가 된 것 같아요. 2011년에 3월 2일 날 아이패드 2 설명회를 하면서 이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테크놀로지 혼자 갖고는 안 된다. 리버럴 아트나 그리고 휴머니티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진 것이 애플이라는 기업의 어떤 철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테크놀로지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인문학 얘기를 하는 과학과 역사와 문화 또 문학 또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인문학 쪽이죠. 윤리, 종교 이런 것들, 철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윤리학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테크놀로지 쪽으로만 중점을 많이 뒀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맞아, 우리도 뭔가 섞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예로 아이패드라는 디자인 제품을 여기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굉장히 큰 제품입니다. 컴퓨터라는 기계는 원래 사무용이었죠.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이제 무슨 폴더니 이런 것들도 다 사무실에서 쓰는 뭐 그런 아이콘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휴지통도 있고 폴더도 있고. 그러다가 아이패드부터 그거를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컴퓨터와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라는 아니면 키보드라는 어떤 중간 매개체가 있어서 전달했었습니다. 얘네들이 본 결과 특히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이 더블 클릭 이게 예술이에요. 이게 더블 클릭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더블 클릭 해보시면 이렇게 느리다거나 너무 빨라갖고 클릭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얘네들이 조사해 본 결과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라는 그 사무용 기기라는 컴퓨터를 가정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전에 그냥 노트북을 갖고 펴갖고 침대에서 사용하던 거를 아이패드라는 걸 통해서 마우스 같은 거 없이 터치를 하게 됐습니다. 맥켄지 보고서에 의하면은 걔네들이 한 15,000명 되는 사람을 한 1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70%의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거실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100%는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써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이렇듯이 그 기존에 그냥 한 부분, 한 분야에만,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던 어떤 기기를 끌어갖고 와갖고 이렇게 그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수 있게끔 테크놀로지를 개발한 것이 이제 이런 제품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조사와 연구가 있었겠죠.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저렇게 뭔가를 기존에 있던 어떤 제품이나 사용하는 것을 틀을 깬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서 혁신적인 제품 해갖고 이제 소개도 하고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교육 쪽에서는 이제 제가 이거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다룬 건데 융합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교과 간에 관련되는 요소를 새로운 교과로 조직하여 융합시킴으로써 성립하는 교육 과정이다 라고 설명이 있더라고요. 식물학이나 동물학을 합쳐서 생물학을 한다거나. 저는 굉장히 융합교육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그 교육이 이렇게 막 다 쪼개졌었잖아요. 수학도 그렇고 이하, 대조, 함수 뭐 다 쪼개지고 영어도 다 쪼개졌었는데 하나의 큰 산을 보게 하는 그런 융합교육이 학생들이 좀 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주제를 갖다가 더 크게 큰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융합교육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 아들 녀석 그 교과서를 보니까 이번에 초등학교 2013년부터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교과서가 융합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좀 좋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창의재단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관심을 가져갖고서는 하셔서 이런 첫 번째 단계로 해나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왜 기존에는 융합을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융합을 하느냐? 기존 교육은 어떻게 됐었나? 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들죠. 그러니까 이 교육의 기초, 교육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옛날 교육의 초창기 모습은 이 보는 대로 따라하는 거였죠. 옛날에 보면 이제 동물도 마찬가지죠. 사자 새끼한테 어떻게 먹이를 잡는지, 새가 자기 새끼들한테 어떻게 날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면 얘네는 보고 있다가 따라해서 뭔가를 얻는 그런 교육이 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 낙제는 곧 죽음이에요. 여기서 낙제하면 그냥 그 계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런 교육이 처음에 이루어지다가 도제라는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도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과목들이 많이 있죠. 즉, 의사들, 인턴제나 또 디자인 쪽에도 이제 스튜디오 수업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서 좀 도제의 모습을 많이 합니다. 부모가 혼자 가르치기에는 무리인 기술과 교육 분야, 그리고 이 도제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책임이 가정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됐었고요. 또 스승과 학생 간의 어떤 그 경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그런 것은 이제 집에서 가르쳤던 보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 그냥 연장이었죠.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먹고 사는 게 편하신 분들, 이제 뭐 노예나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부호들은 지식을 그냥 추구하고 싶었어요. 나는 알미 뭔가 모든 인간은 알을 추구한다. 뭐 이러고 사람들이 세상적인 목표를 하는 명예를 포기하고 나는 오직 진실만을 알기를 원한다는 이런 성각자들이 생기셨죠. 한국에도 이제 양반들이 이런 백수죠. 손이 하얀 일도 안 하고 그분들이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대학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고급 귀족들만 받던 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교육이 프러시안 교육 시스템, 즉 옛날에 독일의 전신입니다. 이 독일의 전신이었던 이 프러시안이라는 나라에서 이 나라가 1947년까지 독일 북부에 있었던 주라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금으로 지원하는 의무적인 공교육의 이제 시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교사, 교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왕의 권위에 불복하는 가치를 배워 충성스럽고 다루기 쉬운 시민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공교육이라는 것이 시도가 됐죠. 그래서 과목을 다 쪼갰어요. 과목을 다 쪼개갖고 너무 똑똑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 잘 부려먹으려면. 너무 똑똑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만 자기들이 부려먹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뭐 단지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수의 중산층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고요. 또 독일이 산업 강국으로 떠오르는데 아주 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어떤 깊은 탐구와 또 창의력을 키우는 데는 그렇게 크게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는 이렇게 그냥 전체주의적인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기에는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스스로 주도하여 학습하면서 참신한 생각을 구성할 줄 아는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주도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주도적 학습을 가르치는 학원이 생겼더라고요. 주도적인 학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 학원을 다니는 게 주도적인 학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대목에서는 이 굉장히 좀 바람직한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형태인데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이제 기존의 어떤 전체주의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포럼도 생기고 또 선생님들도 그런 점에서 궁금하셔서 나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 들어보셨죠? STEM이라고. 과학과 수학, 예술, 공학, 기술 이런 것을 다 합친 이런 STEM이라는 교육 시스템이 어떤 융합 인재 교육 시스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 과학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합쳐진 모습이 디자인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디자이너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러한 것을 알아야지 디자인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이킹을 가고 이렇게 첫봉을 갔는데 강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고 싶어. 바지를 딱 걷고 발을 딱 보여야 되니까 물이 너무 차가운 데다가 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징검다리를 하나 놔야겠다. 징검다리를 이렇게 놨어요.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보니까 제 발보다는 커야겠죠, 돌이. 좀 큰 돌을 찾아서 그리고 물살을 쓸려내리지 않을 정도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돌을 찾아갖고 이렇게 놨어요. 하나 둘씩 놓고 건너가는데 중간쯤 가보니까 그 웅덩이가 이렇게 있고 조그만 송사리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좀 신기한 그런 곳이네. 애들이 여기서 놀면 참 좋아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게 만들어서 딱 건너갔어요. 거기까지 이제 됐는데 건너서 딱 보니까 경치가 너무 멋있네요.
이 동네가. 산도 수려하고, 물도, 개울도 멋있고. 근데 내가 만든 징검다리가 삐뚤하게 생겼어요. 아, 이거 좀 잘 놔야겠다. 다시, 잘, 일직선으로, 이쁘게, 이 주변과 맞게끔 다 징검다리를 놨습니다. 그 중간에 보니까 아까 그 무릉동이 송사에서 만든 데다가 아 여기는 좀 애들이 와서 좀 놀고 하기 좋을 것 같아 해서 좀 큰 돌을 갖다 놨어요. 이런 모습들 바로 디자인이에요. 왜냐? 큰 돌을 무게가 나오는 자기 발보다 큰 무게가 있는 돌을 고르는 것은 또 과학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단편적인 예지만 그리고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약간 아트적인 개념도 있는 거죠. 또 어떤 감성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큰 돌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애들이 와서 보게끔 하는 거. 그거는 사용자를 고려하는 어떤 유저 센터, 사용자들을 고려하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된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의 것들이 이렇게 잘 융합이 돼갖고서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예술이나 감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 그냥 이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항공회사가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잭슨 폴락 에어라인이라는 가상의, 또 하나는 몬드리안 에어라인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폴 크리 에어라인이라는 독일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항공회사 이것만 딱 보시고 항공회사 로고를 딱 보시고 이 중에서 잭슨 폴락 에어라인을 하셔서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몬드리안 에어라인, 그러면은 폴 크리 에어라인. 예. 왜 잭슨 폴락 에어라인을 아무도 안 하세요? 아세요? 이 잭슨 폴락 에어라인? 잘 모르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잭슨 폴락 에어라인이 정말 더 좋은 에어라인일 수 있어요. 단지 그냥 이미지만 보고 어떤 색깔과 형태와 어떤 구도와 이런 것만 보고 사람들은 그 느낌을 다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그냥 이그젠플로 만든 거지만 옛날 1977년에 브리티시 에어라고 그 영국 비행기 회사, 이렇게 영국 비행기 회사 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이 야 우리 회사를 좀 더 알리자 해갖고 얘네들이 비행기 꼬리에다가 뭘 했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아티스트의 그림을 딱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다 간다. 전 세계 어디를 다 간다. 그래갖고 거기 유명한 아티스트의 그림으로 이걸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 라는 개념하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아티스트의 그림을 이렇게 넣은 거죠. 이 브리티시 에어라인을 잘 타고 다니던 사람도 저거 보고 회사가 망해가나? 하면서 표를 안 끊고, 또 어떤 처음 이거를 본 사람들은 저거 탔다가 이상할 것 같아 라는 이미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마케팅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디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트나 뭐 이모션에 관련된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제품이 기능이 뛰어나, 아니면은 저 제품이 뭐 쓰기 좋아, 누가 그랬는데 좋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그것이 그 제품이 어떤 혁신적으로 아니면은 잘 팔리는 물건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잘 어우러졌을 때 그게 좀 더 효과적인 디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런 과학적인, 그리고 마케팅적인, 제가 어떤 디자인을 했는데 기능이 끝내주게 좋아요. 정말 끝내주는데 너무 쓰기 힘들어. 한번 하려면 막 그 매뉴얼을 이렇게 두꺼운 걸 읽어보고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인지과학이나 심리학적인 것을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하나를 만들었는데 작동이 끝내주고 쓰기도 쉬운데 모양이 너무 색깔 좀 엉망이고 막 모양이 안 좋아요. 예술적인 감각도 필요하고요. 어떤 제품 디자인했는데 기능도 끝내주고 모양도 끝내주고 쓰기도 편한데 물가가 가격이 너무 비싸. 제품 하나에 막 1000만원씩 하고 이런 거 못 사잖아요. 마케팅적인 어떤 요소, 이러한 네 가지, 뭐 더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네 가지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잘 융합이 되어 있는 학문이 산업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걸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의 역할은 여기에서 디자이너가 꼭 알아야 되는 엑기스적인 정보, 지식과 정보를 저희가 잘 뽑아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잘 융합을 시킬까? 라는 것이 사실 디자인 교육의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이면서 사용성이 좋고 또 외관도 뛰어나고 또 시장성도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하려면 이제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뭘 하잖아요. 디자이너만 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도 있고 또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 모이는데 이렇게 다들 잘 모여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나요. 대부분의 경우가 막 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디어하게 우리가 생각적으로 각 분야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으쌰으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나와바리를 왜 건드려라고 하는 건지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지훈 씨라고 그 명지병원 IT 융합연구소 소장님이 그 디자인 TV라는 곳에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그 구슬도 꿰어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각 구슬 알이 그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비유를 하고 그것을 잘 꿰야지 잘 꿰는 그 식이 있어서 누군가 그걸 잘 꿰야 제대로 된 목걸이가 하나 나와서 우리가 그 값어치 있는 모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쓸모없는 제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뺄 수 있는 것이 또 융합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 아니라 4가 되는, 5가 되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또 다른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죠. 사실 그래서 인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4가지 요소들을 잘 해갖고서 잘 만들었는데 인성이 밑바탕이 안 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냥 거 만들어갖고 클릭 한 번만 하면 막 돈이 확 나가는 엄청난 그 테크놀로지와 이런 걸로 해갖고 사기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당황하셨어요?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인성이 밑바탕이 되고 또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융합 교육 또 그리고 융합 디자인의 어떤 기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것은 서로를 잘 해석하고 그거를 잘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은 또 새로운 것을 좋아해야 돼요. 맨날 기본적인 틀에만 박혀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또 내가 잘 모르는 나의 무지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자주 하죠.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서는 뭔가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융합과 융합교육과 디자인이 어떤 유사성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어떤 현상들을 어떤 일로 해서 이렇게 융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론적인 틀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론적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띠어링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부터 이것도 고루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가스키라고 이 교육학자였었어요. 이 러시아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만들었던 그 액티비티 띠어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기초한 겁니다. 자, 융합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위한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으로 혁신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제를 했었을 경우에 이제 제가 있죠. 제가 디자이너로서 제가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회와 같이 연결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또 룰이 있어요.
문화가 있고 관습이 있죠. 제 근사한 예로 저번 학기에 저희 학교에서 한 그룹의 4학년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우간다에 가서 무슨 그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자전거예요. 자전거인데 다리가 아프신 분들, 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 근데 그분들은 그 자전거를 보고 생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 우간다와 콩고의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콩고는 지금 전쟁 중이죠. 이 장애인 분들이 그 자전거에다가 뭐 음료수나 이런 거를 싣고 전쟁 지역인 콩고로 가요. 가서 파세요. 또 다 팔면 또 오고. 그래서 전쟁이 난 나라에 어떻게 가시나 물어보니까 그 동네의 문화는 장애인들을 건드리는 것은 재수가 없다.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그냥 비자 뭐 이런 거 없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 문화가 또 그쪽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거기 가서 또 거기는 그 에이즈 때문에 50대 이상이 없어요. 최고 고령이 한 35,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다 뭐 자는 사람, 공부하는 애들, 뭐 먹는 사람 싸우고 오토바이 지나가고 막 이게 다 길거리에 이루어지고 뭐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조그만 거를 이렇게 크게 한 마리 키워서 팔면 8불 받는데요. 8불. 굉장히 그 열악한 상황이죠. 삶이. 그네들의 관습과 문화는 또 엄청나게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개인이 그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디자이너로서 하나의 개인으로서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고 그 커뮤니티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의 전문가적인 역량이 항상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융합을 하다 보면 다 모이자 하는데 거기에는 전문가적인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 뭐 잘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와 관습을 잘 이해하려면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고요. 또 커뮤니티를 잘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하려면 또 인성과 또 감정이입 그리고 또 이해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커뮤니티, 즉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희 디자인 팀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디자인 팀들과 같이 어떤 저의 개인적인 창의적인 발상으로 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거죠.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공동의 목표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요. 컴퓨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드로잉 툴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매개체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기업의 이윤을 창출한다거나 뭐 이런 이게 아주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하신다면 선생님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생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학교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선생님이 돼서 학교 바깥이라는 커뮤니티 있고요. 또 학교만의 관습과 룰이 있어요. 뭐 학교 올 때 수영복 입고 오면 안 되고 슬리퍼 찍찍 끌고 오면 안 되고 선생님들이 오시기 전에 다 앉아 있어야 되고 쉬는 시간이 되면 화장실에 가고 이런 룰들이 다 있죠. 그 관습이 문화마다 또 다릅니다. 북미는 화장실 막 가요. 중간에 말이 오면 가요. 교수가 못 가게 하면 아니 내가 말이 오는데 왜 못 가게 하냐. 그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동료 교수인데 한국 분이신데 다른 대학에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해갖고 내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지 마. 노는 시간은 괜히 있냐? 가서 화장실 갔다 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다른 교수들이 이 교수님한테 막 불평을 하더래요. 아니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이 늦어. 왜요? 그랬더니 이 한국분 수업을 듣는 애들이 저 교수님은 중간에 화장실 못 가게 하니까 미리 싸고 와야 돼 하고 화장실 줄을 쫙 서있는 거예요. 다른 반 애들도 화장실 줄이 이렇게 길어가고서는 줄 서 있다가 늦게 오는 거죠. 아주 단순한 어떤 관습과 규범이지만 그게 문화와 굉장히 또 다릅니다. 제 친구 학생 중에 하나는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누워갖고 교실 바닥에 이렇게 옆으로 눕는 애가 있었어요. 왜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서요. 그래서 아니 앉아라.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 말을 듣는 게 더 좋다. 그럼 내가 앉아있으면 아픈데 계속해서 그러고 있으려는 거냐? 아닌데 저는 관습이 그렇지 않은 데서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탁 이렇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다른, 그리고 학교라는 어떤 룰이, 또 학교 안에서도 어떤 룰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키워져야 될 전문가적인 영역, 또 선생님이 개인이 되면 나는 영어 선생님, 나는 국어 선생님, 이렇게 전문가적인 어떤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공동 목표, 저는 학교의 공동 목표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달도 있지만 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또 공동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비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틀을 갖다가 학교에서 어떤 융합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학교라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디자인 분야에서는 뭘 하는지, 어떤 툴을 쓰는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성과 감정이입. 아까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얘네들 커뮤니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로서 제가 디자인하는 제품을 사용할 사용자들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렇게 AEIOU라는, IAEO 같은데, AEIOU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A는 액티비티죠. 행동 양식이죠. 그네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E는 이제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디자인을 하는데, 핸드폰을 갖고 뭘 하는지. 전화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또 여러 가지 하죠, 요즘 스마트폰에는. 그리고 어느 환경에서 쓰는지. 사무실일 수도 있고요, 극장일 수도 있고요, 병원일 수도 있고요, 회의 중일 수도 있고요, 버스 안일 수도 있고요. 내가 두 손에 이렇게 가방을 다 들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는지, 여기다가 이렇게 터치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렌트카 회사에 가봤더니 사진 찍는 플래시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어두울 때 이렇게 어디 이상 없죠? 이렇게 쫙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그 제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핸드폰이지만, 그 제품이 또 이루어지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 화장실에서의 또 다른 제품들과, 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제품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린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디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용자들이 있죠. 그래서, 요런 AIOU라는 요런 5가지 렌즈를 가지고 상황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오브저베이션을 할 때 가서, 관찰을 할 때, 요 5가지 렌즈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팀에 5명이면, 너는 액티비티만 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용자들이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친구는 액티비티만 보고, 또 어떤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지,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서 뭘 쓰는지. 어떤 사람은, 내 핸드폰 어디다 뒀더라? 맨날 까먹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뒷주머니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앉았다가 떨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왕치들도 가끔 하고, 이런 것을 렌즈로서, 이렇게, 그 렌즈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분석해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너무 크니까 그걸 이렇게 좀, 줄여서 볼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물 때문에 아주 난립니다. 얘들이 물을 길어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20리터의 물을 이제 물개 한 동이가 20리터라고 합니다. 저걸 걷기 위해서 주로 여자와 어린애들이 먼 거리를 걸어요. 여기 이제 허리병도 주고 척추가 비비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12억 점을 잘못 찍었는데 12억의 인구가 수돗물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내전이 많잖아요, 아프리카에. 내전에서 썼었던 지뢰들이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산사태가 나면서 땅에 이렇게 깔려 있어서 물 기르러 가다가 잘못 밟아서 죽거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엔지니어들만 불러와서 보니까 수도관을 놔서 집에서 확 열면 수돗물, 그럼 우리가 해주겠다. 하나는 요새 관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설치만 해놓고 가버리면 얘네들은 그걸 관리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본 디자이너가, 이 디자이너는 이거를 그냥 발런티어로서 가서 했었죠. 근데 딱 보고 얘네들의 문화,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는지, 지배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노출에 위험되어 있는 거, 또 주로 어린이와 여자들이 많이 하더라라는 것, 이런 것을 다 보고 아까 전에 AIOU라는 그런 그 렌즈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히포 워터 롤러라는 제품 디자인했어요. 플라스틱으로 찍어내갖고 굉장히 쌉니다. 싸고 그냥 이제 줄줄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마개인데 강까지 가서 마개를 열어서 물을 집어넣고 마개를 갖고 다시 줄줄줄 끌고 오는 거죠. 땅이 일단 이렇게 고르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뭐 바퀴가 이렇게 4개 있어서 뭐 타이어가 어쩌고 그게 타이어가 펑크가 날 경우에는 또 난감하거든요, 얘네들이. 이거는 그냥 물통 자체가 타이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자들도 그냥 둘둘둘둘 끌고 가서 배우고 매년 이거 갖고 물 떠오기 경주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디자인은 그네들의 상황과 관습과 환경과 이런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첨단 테크놀로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갖다 놓으면 1년 쓰고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AIOU라는 어떤 그 렌즈를 통해서 했었던 그런 거를 통해서 한 그런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제품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뭡니까, 이거? 이름. 세그웨이라는 거죠. 아마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만 가지고는 어렵다. 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제품이 세그웨이라는 제품인데, 이제 딘 케이먼이라는 사람이 데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이로스코프 테크놀로지라는 어떤 그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면은 얘가 뒤로 오고, 뒤로 가면은 이렇게 앞으로 오고, 항상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 아이보트라는 휠체어를 만들었어요. 관찰했습니다. 휠체어 탄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신지. 해변에 가서도 못 가요. 이게 팔 힘이 안 돼서. 모래에 푹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장을 보러 갔을 때, 저 꼭대기에 있는 시리얼을 꺼내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안 되죠. 앉았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바퀴가 4개인데, 이게 뒷바퀴가 이렇게 윙 하고 올라가요, 위로. 그럼 몸이 이렇게 올라서는 거죠. 근데, 자이로스코프 테크놀로지 때문에 안 넘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거로 이렇게 강연도 하고, 저런 교탁에 윙 올라와서 강연도 하고, 몸을 이렇게 뒤로 확 기대도 안 넘어집니다. 이거 개발해서, 이거 한번 더 써먹자. 새로운, 운송수단을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세가웨이라는 것을 도발을 했어요. 테크놀로지가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테크놀로지예요. 전기로 가기 때문에 공해도 안 나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좋아요. 보면은 그 핸들과, 그리고 이게 뭐 스탑, 이렇게 그 브레이크도 없고요. 내가 가고 싶으면 몸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면 되고, 쓰고 싶으면 몸을 뒤로 기울이면 돼요. 타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보통 15분, 20분 정도 하셔서 좀 해보시면 누구나 다 탈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얘네들이 이거를 혁신적인 운송수단이라고, 미래의 혁신적인 운송수단이라고 우리가 사업에 빵 터뜨려서 한번 대박을 치자. 그리고 비밀리에 이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때 비밀 코드 이름이 진저였어요. 진저. 이 제품에. 진저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하고, 나중에 이제 딱 했죠. 사람들이, 와, 멋있다. 이거 타보자. 타고 막 갑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세요. 시작했어요. 첫 번째, 어디다 파킹하지? 타고 갔는데 이게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7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그리고 하고 회사를 갔어요, 이렇게 아침에. 이거 어디다가 자전거 옆에서 파킹하기도 그렇고. 이거 사무실 옆으로 끌고 오더니 계단이 이게 되게 무겁거든요, 밑이. 그 테크놀로지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동차 옆에 세우기 좀 뻘쭘하고.
그리고 시카고나 일본 같은 데는 이런 모터로 가는 운송기기는 다 뒤에 이 번호판을 달아야 돼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뒤에다가 이거를 등에다가 달고 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이렇게 대만에서 경찰들한테 이걸 써라 그랬는데 이게 총알봉투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자이로스코프가 있지만 그리고 이런 굉장히 위험하죠. 이 부 엄마가 이걸 양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가는 모습이 좀 뭔가 좀 어색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공항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그럼 공항에서 써라. 공항에 시카고 공항이나 오헤어 공항 같은 데 가보시면 얘네들이 주로 이제 광고에 낼 때 보면 이 경찰이 이걸 타고 싹 웃으면서 가는 사진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공항에 한번 사람 많을 때 가보세요. 말 타고 오는 거 같아요. 말 타고. 막 지금 사람을 피해 나가서 제가 비행기 놓치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타고 나타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창고 이런데 아니면 하이킹 트랙 이렇게 해갖고 운동 경치도 좋은데 타고 다녀보면 난 운동하러 왔는데 저걸 왜 타? 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에 대한 적합한 적용에 대해서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이걸 쓸까? 즉 테크놀로지와 디자인 아까 전에 아트,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다 잘 융합이 됐는데, 소비자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캐치를 못한 거죠. 그거에 반해서, 이 옛날 아이파드죠? 얘네들도 아주 디자인이 좋습니다. 디자인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흰색으로 나왔었고, 이거를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쫙 해봤을 때 내비게이션 할 때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새로운 또 인터랙션을 개발했었죠. 얘네들이 또 신경을 쓴 게 옛날에 보면 제품이 이게 뒤에 이제 크롬을 또 이렇게 깔았어요. 크롬이라는 재질을 쓰는 것은 제품에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이렇게 반짝반짝한 페인트를 칠하고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벗겨지면 속에 이제 회색이 나는 그 플라스틱이 보이죠. 진짜 크롬도 깔고 거기다 또 이렇게 새겼어. 아이플. 보통 이렇게 인그레이브 한다고 이렇게 새기면 좀 굉장히 고급스럽고 나만의 뭔가를 갖고 싶을 때 이렇게 새기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도 주고 겉에 보면 이게 흰색인데 사실 가만히 보면 아크릴, 투명 아크릴이 밖에 있고요. 그 속에 흰색이 이렇게 깔려있어요. 그냥 스크래치가 가도 색깔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디테일에 신경을 쓰면서 제품을 기쁘고 재밌게 디자인했습니다. 이전에 MP3, 이거 나오기 전에 MP3 시장에서의 관건은 얼마나 작은 MP3가 얼마나 많은 음악을 담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일본과 삼성 뭐 이런 데서 우리는 요만한데 3,000곡. 그래? 우리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걸 보이지도 않는데 뭐 5,000곡. 그래? 우리는 이렇게 볼펜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갖고서는 8,000곡. 이렇게 그런 걸로 막 싸우고 있었던데 오늘 벽돌 많은 게 하나 뻥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서 하게 됐죠. 자, 이것만 나왔으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세가웨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을 텐데 얘네들은 아이튠이라는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까지 같이 간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소로서 또 인문학적인 배경으로 끌고 갔다. 애플 그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적인 어떤 거로 이것을 디자인했다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요것이 없었으면 이 제품만 가지고는 그렇게 혁신을 이루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또 해야 돼요. 애들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하다 보면은, 힘들어.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자, 요거는 인간이 뭔가를 할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제가 처음 자동차를 배울 때,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하죠. 작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기아를 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액셀레이터를 밟아서 가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쓰고, 뭐 옆에 사이드미러도 보고, 뭐 해갖고 운전을 하는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막 땀나죠, 처음에. 땀나고, 뭐 옆에서 빵빵거리면은 막 신경 쓰이고, 이게 앞에 제가 그 빨간불에 제일 앞에 서 있으면 바라바라 떨고, 요즘 이제 오토매틱이니까 이제 옛날에 스틱 하셨던 분들은 언덕만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오퍼레이션이 제대로 안 되면 내가 가구 쓰고 하는 즉 목표와 연관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가구 쓰고 방향 틀고 하는 거. 그리고 최고에는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즉 드라이빙이라는 그 액티비티를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이 안 되면. 나중에 오퍼레이션이 되면 이제 딱 뒤에서 놓고 음악도 딱
들으면서 옆에 앉은 여자친구랑 얘기도 하고 창문도 쫙 열어서 바람도 쫙 받고 쫙 미끄러져가는 그 드라이빙의 그 맛을 즐길 수가 있어요. 악기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피아노 배울 때도 오퍼레이션이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음악을 즐길 수가 없어요. 음악을 즐기려면 어느 정도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내가 한 곡, 한 소절을 칠 수가 있고, 나중에는 내가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음악을 하나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피아노를 치면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하는 어떤 액티비티까지 가능한 거죠.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이거 하다가 멈춰버려요. 디자인과에도 보면은, 좀 하라고 그러면은, 오퍼레이션에서 안 되면은 쉽게 포기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디자인을 정말 즐기고 싶으면 얘가 잘 돼줘야 된다. 운전하듯이. 저 안 되면 디자인 못한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나 이런 거 기계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도 일종의 조작이긴 하죠.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그 기본적인 작동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작동을 통해서 한 어떤 목표를 해서 나중에 정말로 즐기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전문가적인 역량을 키울 때 처음에 학생들이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오퍼레이션을 어느 정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괴로운 상황이 있을 때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런 거를 해서 이제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이제 처음에 스케치 수업이었어요. 스케치 수업이었는데, 한국에서 했듯이 잘하는 애들 거 쫙 붙여놓고, 못하는 애들 거 쫙 붙여놓고, 애들을 보고, 야,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열심히 해서 이제 하라. 저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잘하는 선배를 영입을 해갖고, 방과 후에 모여서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못한 애들이 뭔가 경각심을 일으켜서 열심히 할 줄 알고 했더니 이 못한 애들이 참 잘했어 쟤네는 어서 막 박수를 쳐주고 난 안 할래. 아니야 너 오퍼레이션을 해야 돼. 전 다른 오퍼레이션 할래요. 그래서 걔네들은 나는 교수도 못한다고 그러지 내가 봐도 못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딴 거 할래. 그래서 그 수업에서 밤에 학생을 잃었어. 50% 학생이. 얘네들 다른 컴퓨터하고 나는 딴 거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를. 그래서 외국에서, 독일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했었다고 성공했었던 어떤 것들을 소개할 때 그걸 그냥 가지고 오면은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실 때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잘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그거는 아무도 못합니다. 현직에서 계신 분들이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포럼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어떤 방법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보다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해오던 거를 그냥 소개하는 것 뿐이었는데, 그것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시켜갖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저는 한국이랑 외국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네들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 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 습득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의 예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또 필요한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티어리 이런 거 얘기하면 지겹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티어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인 어떤 티어리를 아는 거. 옛날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갖고 어떻게 하면 날지? 딱 거기 새가 날아다녀. 야, 그러면은 새같이 되자. 막 날개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껴갖고 절벽에서 떨어졌다가 죽고 그랬죠. 이 재질이 잘못됐나? 독수리 털을 막 껴갖고 독수리를 몇 마리를 잡아다가 팔에다 끼고 막 뛰어다가 또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했죠. 그러다가 유체역학이라는 어떤 학설, 티어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즉, 바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떤 형태를 가진 것이 언어의 속도로 가면 뭔가 이렇게 일어나서 에어포일이라는 게 일어나서 이렇게 그 형태를 무게에 상관없이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그 형태와 바람, 속도 이런 것이 잘 맞아떨어지면 올릴 수 있다는 어떤 유체역학이 생겼어요.
이게 생긴 다음부터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가 더 이상 그 날개를 푸덕푸덕하는 그런 새의 모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좀 배우기 지겹긴 하겠지만 어떤 띠어리적인 기초적인 학문,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좀 들어줄 텐데요. 또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있던 거 상상력, 재도전, 저는 이런 걸 얘기해요. 모험적으로 계속해서 탐구하는 어쩌고저쩌고를 얘기하는데 학생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니 그러다가 실패하면 점수를 안 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내가 하다가 실수를 해서 배우는 거야 뭐 얘기하지만 계속 실수를 해요. 점수 안 나올 거예요. 점수를 안 하죠.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착한 학생이고 싶잖아요. 학생들은. 그래서 그것을 실패해도 그 실패가 허용이 되는 어떤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에서는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그 시제품, 완제품이 아닌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걸 정말 그렇게 하죠. 그리고 비판과 토론, 질문, 이게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의력은 낭비된 시간의 잔해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막 공부를 한다고 해서 창의력이 또 탁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요. 사실 디자인 학생들이 굉장히 괴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른 전공들은 중간고사 때 도서관에 가고 막 공부하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디자인 학생들은 과제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괴로워하는데 어떤 이런 휴식과 소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의 자기 마인드를 좀 이렇게 릴렉스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물들이 연결이 됐었을 때 다른 분야의 지식들이 연결됐을 때 전 이것 때문에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이건 나중에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는, 시각화할 수 있는,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래서 재도전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비판하고, 토론하고, 분석하는 질문과 토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제가 와서 가장 느낀 것이 하나 질문들을 안 하더라고요. 왜 질문들을 안 할까? 학생들 질문 많이 하세요? 학교에서? 질문을 모르겠어요. 제 수업에 많이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느 그 기사를 봤었는데 질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이 여행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여행이라는 것이 모르는 데 가서 우리가 뭔가 새로 알아내는 발견하는 재미. 또 배움도 우리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또 알아내는 재미가 있는 건데 어떤 여행은 아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여행도 있어요. 여기 개성 에펠탑이 있어. 저기 있네. 가서 사진 찍고. 개성문 가서 사진 찍고. 그런 여행은 갔다 와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봤더니 있었어. 뭐 이런 거. 음식이 맛있었어. 라든지 뭐 이런. 그런데 우리가 그 교육에서도 아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시험이죠. 시험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알았다 몰랐다가 아니라 틀렸다 맞았다로 계산하는 거죠. 틀리는 것은 어느 누구도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그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나만 모르나 겁도 나고 선생님들이 야 이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할까봐 겁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무지를 드러내는 용기, 그것이 이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발견의 재미가 배제된 확인의 강박이 쌓여지는 여행과 같은 것이 이제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걸 좀 바꿔서 질문과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디어와 재도전, 그리고 이렇게 분석하고, 요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 하나고, 또 저는 융합교육을 학생들이 정말로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세 가지 그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비디오 게임 하면은 아주 안 좋았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죠. 애들이 지하실에 앉아서 엄청 그런 거 쓰고 콜라만 계속 마시면서. 그래서 닌텐도에서는 이걸 좀 바꿔보고 의미를 바꿔보자 라는 걸 해서
위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은 의학이나 바이오 사이언스 뭐 이런 거에서 쓰는 MEMS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갖고 왔어요. 저걸 개발한 사람들은 이게 비디오 게임으로 연결될 때는 상상도 못했었죠. 즉 점점점 다른 소니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화질의 퀄리티를 높이고 정말로 막 진짜 같은 이런 거에다가 온 총력을 기울이는 사이에 닌텐도에서는 야 비디오 게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그런 레졸루션이나 이런 걸 다 줄이고 사람들이 정말로 액티브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 재활병원에 가보면은 환자들 좀 많이 하신다 이거. 볼링 같은 거 하잖아요 이거? 볼링 게임. 전에는 이 팔 운동 50번씩 하세요. 그러고 하는데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볼링 게임 하고요. 그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른 분야의 것들을 잘 섞는 거, 그것도 하나의 융합이고요. 스와치라는 시계가 있죠. 스위스에서 거의 망해가, 스위스가 옛날에 그 기계식, 전통적 기계적 스위스 시계라는 개념에서 일본의 그 쿼츠라는 테크놀로지가 나왔습니다. 시계 가격이 툭 떨어졌어요. 얘네들이 거의 망해갔죠. 장신구로서의 시계,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재산 가치가 있는 시계 하나에 굉장히 비싼 그런 거였는데, 쿼츠라는 테크놀로지가 나오면서 이거를 똑같이 가져갔더니 망한 거예요. 안 돼. 가격이 좀 따지고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그리고 대량 생산, 일본에서 이제 대량 생산되는 시계가 나왔죠. 가격이 굉장히 싼데도 정확한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시계가 그래서 처음에는 장신구나 어떤 재산 가치에서 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도구로서 끝난 얘네들에서 우리의 그 시장을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거기다가 디자인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디자인적으로 이쁜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시계를 가져서 패션 아이템으로 쓸 수 있게 그걸 만든 것이 이제 스와치였죠. 지금은 사회적인 부의 성공 이런 걸 또 상징하기 위해서 또 장신구로 시계로 옛날같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시계라는 것에 기본적인 틀을 깨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3끼 드시죠? 사람이 꼭 아침, 점심, 저녁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틀에서 점심 안 먹었으면 배가 안 고픈데 그냥 막 먹죠. 그 틀을 깨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그것이 또 식당과 연결이 돼서 식당 사장님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열받았을지 모르는데 기본적인 틀을 깨는 거 그런 것이 얘네 회사에서 일어났었던 변화죠. 요것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 캐나다에 있는 병원인데요. 여기 뭐 간호학하고 여기 리해빌리테이션 그 재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공들이 같이 모여서 제품 하나 했어요. 이게 병원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병원인데 이 병원에 뭘 개발했냐면은 이 할아버지 거기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동경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좀 케어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까먹고 그래갖고 자기가 어디가 아프신지 잘 의사랑 같이 얘기를 할 때 저번 주에 잘 주무셨어요? 뭐 잘 잤어 그러는데 사실 보면 잘 주무신 게 아닌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리스인데 그 침대 밑에 들어간 매트리스예요. 그러니까 침대 밑에 있는 매트리스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매시죠. 근데 거기에 웨이트 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 누우면 이 사람이 몸을 얼마나 뒤척였는지 한 자세로 계속 잤는지 그리고 이렇게 딛고 일어났을 때 양쪽 팔에 이거를 봤을 때 오른쪽만 많이 딛고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분들이. 자기가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카메라를 없애는 대신에 이런 거를 해갖고서 이제 했죠.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아서 저걸 했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랑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의사랑 간호사가 저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알아먹기 이거 막 도표가 너무 복잡한 데다가 저거를 저 정보 없어도 우리 너무 바쁘다. 저것도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싫어. 우리 그냥 인터뷰에서 물어볼래. 라는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저희 과가 이제 그러니까 꼭 개발 비슷하게 했는데, 잠깐만요. 시간이 괜찮아요?
예, 이게 이제 처음 모니터를 뜨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니터를 딱, 아까 전에 보면 차트, 그래프 그거 다 없애고요. 아무나 써도 쓰기 쉽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요거 보이시죠, 여기? 요거는 그 환자의 그 프로파일, 이름이랑 나이 뭐 이런 거. 그리고 요거는, 저번 주에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얘는 이제 밤에 어떤 행동을 주로 하셨는지. 그리고 얘는, 매트리스에서 얼마큼 움직이고, 프레셔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밤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지. 침대 바깥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아이콘화 시켰어요. 그리고 첫 번째 프로파일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이름과 성명과 그 쫙 양면이 쫙 나오죠. 그리고 뭐 몸무게가 몇이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트랙 이걸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녹색이 얼마나 침대 바깥으로 나가셨는지 그리고 요번엔 잘 주무셨는지 뭐 이런 거를 나타내. 그러니까 한 스크린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참 레졸루션이 좀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시간 동안 3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19일 날 2시간 나가셨어요. 2시간 동안 침대 바깥으로 나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한 번에 딱 보면 얼만큼 많이, 그린색이 저거거든요. 그 녹색이 얼만큼 많이 침대 바깥으로 나가셨는지. 아웃 베드예요. 그리고 잠을 얼마나 주무셨는지, 얼마나 깨셨는지, 뭐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가운데서 오른쪽과 왼쪽, 어느 쪽에 밸런스를 더 많이 주셨는지, 그런 걸 또 나타내고요. 밤에, 이 밤 사이에, 요때, 11시와 새벽에, 그리고 아주 아침에, 3번 나갔다 오신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리고 저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리고 18분 동안 나가셨었고, 요거는 이제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 동안 딱 보면은, 월요일에는 이 2번 나가셨고, 아니, 금요일에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나? 술 한잔 드셨나봐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나 차트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도표화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시는 포즈. 많이 주무신 포즈가 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고, 몇 시간 이렇게 넘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주무신 포즈가 인간이 잘 때 취하는 포즈가 한 5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 포즈로 주무셨으면 그게 제일 크면 제일 큰 사이즈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포즈로 더 주무셨으면 다음날 이게 더 커지겠죠. 저는 이 식으로 굉장히 인투이티브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누워서 주무셨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는 제안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전화기에도 돼서 의사가 아닌 자식들이 또 이걸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나 이런 데다가 또 연동을 시킬 수 있다고 저희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융합교육과 디자인의 어떤 상관성 그리고 어떤 그 이론적인 틀, 삼각형 기억나시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이론적인 틀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을 위한 사례와 또 디자이너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툴들 그런 것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나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IO라는 걸 써서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기본적인 작동법 뭐 이런 거 오퍼레이션과 액션과 액티비티가 같이 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아이가 계속 전개 나가고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같이 모여놓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칠은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얼마큼 실패를 허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지 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창의성이 출현함을 믿고 학생들, 우리 애들 안에는 다 창의성이 있거든요. 그걸 믿고 그것이 일어나기 위한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것을 허락해주는 역할. 그것이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북돋아줘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창의적 교육이고 그리고 실수가 용납되고 궤도 이탈이 장려되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크게 생각하는 것을 과정으로 칭찬하는 것,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한 비법을 가르치는 장소보다는 이미 아이들 안에 존재하는 창의성에 빛과 공간과 시간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창의학교고, 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주제 삼아서 하고 있는 창의와 인성 포럼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지루하셨을 텐데, 또 그리고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축약해서 전달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두서없이 발표한 것도 있는데요. 오랜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창의 인성 포럼에 뵙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